본격적으로 이 제후국들이 다 유방을 배신했기 때문에 돌아섰기 때문에 한국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북벌이 시작이 됩니다. 북벌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한신의 루트예요. 이쪽으로 올라가서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디까지 옵니까? 제나라까지 오는 거죠. 제나라까지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해야전투에서 이때도 한신이 항우를 이기는 거죠. 어떻게 이겼다고 그랬죠? 가운데로 가는 척 하면서 이제 뒤로 후퇴해서 중간으로 유도했고 양편에서 감싸서 그렇게 되면 이제 감싸는 형국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학살. 이제 그 전투에서 여러 번 나오죠. 이제 그 전투가 어떤 전투라고 그랬냐면 마라톤 전투. 또 비슷한 게 또 로마 시대 때 칸나이 전투도 비슷한 양상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삥 둘러싸게 되면 나중에는 거의 학살이 돼버리니까 여기도 거의 이제 항우의 군대가 학살 수준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 전략이 또 한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한신에게서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한신의 루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 사이에 여기서 형양 성고에서 뺏고 뺏기는 그런 치열한 전투를 유방을 하고 있는 거죠. 유방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항우와 맞서가지고 끈질기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배신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분위기로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한 번 팽성해서 다시 뺏기는 그 모습을 보고 다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거는 언터처블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방은 끈질기게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을 이제 그러면 여기서 형양 성고에서 싸울 때 유방이 얻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제일 소화에서 나오는 거죠. 관중 지방의 소화에서 나오는 거. 여기서 진령산맥을 넘어갈 때 파촉 지방의 군대를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소화는 여기서 열심히 징벌을 하는 거죠.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위급하면 노인들 아직까지 군대 연령 갈 나이가 아닌 어린 청년들까지도 군대 모아가지고 막 보냅니다. 막 보내고 또 한 명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원군인데 한신이죠. 한신은 가는 데마다 정보를 해놓고는요 군대를 다시 모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신은 어떤 역할도 계속 하는 거냐면 한나라 군대를 계속 양성하는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방은 딱 하면서 자기가 많이 몰리게 생겼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신 보고 군대 데려와. 징발해 가는 거죠. 그럼 한신은 또 모집을 해가지고 다시 훈련을 시키고 정예화 시키고 한신은 그러니까 한신이 잘하는 게 뭐예요? 훈련을 잘 시킨다는 겁니다. 조직을 잘하고 뛰어난 장군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만 잘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징발을 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이제 아주 단기간에 아주 정예병으로 만들어 놓는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여전투라는 게 있어요. 연여전투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딱 이렇게만 남아있어요. 장의와 함께 대나라를 가장 북쪽의 나라예요. 대나라를 깨뜨리고 연여에서 대나라 재상 하여를 사로잡고 항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표현에 보면 연여를 피로 물들였다라고 해요. 연여전투 이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연여를 지나가지고 정영전투 한신을 한신되게 만든 전투가 이 정영전투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전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영전투를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자. 정형전투잖아요. 그러면 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형이라는 건 이쪽에 산맥이 하나 있죠. 산동하고 산동성하고 서성을 나누는 산맥이 뭐라고 그랬죠? 태양산맥이죠. 태양산맥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산맥이 돌연히 딱 끊겨가지고 좁은 협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형이라고 그럽니다. 좁은 협곡이 생기는 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태양산맥에는 이러한 곳이 8군데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형이라는 것은 그곳의 그중에 5번째 험지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험한 산에 이게 태양산맥이 굉장히 험준한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니까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 보니까 뭐 태양산맥 10만 원 그래서 이게 뭐야? 이렇게 트레킹 가는데 10만 원 알고 봤더니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도 굉장히 싸더라고요. 태양산맥.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레킹하러 일로 많이 갑니다. 태양산맥. 그래서 아예 상품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여를 많이 하죠. 중국 경제에. 그래가지고 어디 장가게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개발을 시켜놨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양산맥을 가니까 요즘에 태양산맥 개발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태양산맥의 그 좁은 끊겨진 협곡을 말해요. 그러니까 길이 좁은 거죠. 자, 거기에 딱 이르렀는데, 자, 한신의 공격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나라 왕 조월이 성안군 진여,
그러니까 조헌이 왕이에요. 진여하고 장인은요 서로 문경지국이었어요. 근데 장인은 지금 누구 편에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유방에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이 한신을 보내면서 장인을 같이 보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참을 같이 또 보내죠. 그러니까 한신을 100% 믿은 건 아니에요. 유방이 감시자 조참을 딱 보내. 조참은 자기하고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사이니까 그래서 딱 보내놓고요. 하여튼 장인을 가는데 장이하고 진여는 서로 문경지후예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인데 거럭전투 때 서로 갈등하다가 갈라서요. 거럭전투 때 왜 네가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뭐 이런 문제로 서로 갈등하다가 신령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여기 성안군 진여는 지금 어느 편에 들어가 있냐면 진여는 제후국으로서 이미 누구에게 돌아선 거냐면 항으로 돌아선 거예요. 근데 장인은 지금 한신을 따라서 한나라 편에 선 거예요. 서로 한때 절친이 서로 왼수가 된 겁니다. 서로 왼수가 돼. 제가 이제 장이 진여 열전 편에서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정형전투가 벌어지는데 한때 문경지후였던 장이와 진연이 적국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요때 대치를 딱 하는 거죠. 딱 보세요. 한신이 여기 딱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정형구라고 그래요. 구는 입구죠. 그러면 정형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산맥이 오다가 갑자기 딱 끊기는 아주 좁은 좁고 길이 좁은 곳이라고 그랬죠. 정형구니까 그 입구예요. 입구에 이제 조나라가 딱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형어귀라고 그러는데 아마 요쯤 되면 이제 좁은 길이 진행이 되면서 좁은 길이 생기면서 타양산맥 그 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정형구 입구예요. 자, 그리고 한신이 여기 있다가 이제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 그 다음에 조나라의 이좌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여 성안군인데 진여 밑에 있던 사람이 부하예요. 이 사람이 진여를 찾아옵니다. 이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안 들어요. 근데 보세요. 왜 어떻게 안 듣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정형의 길이 좁아서 두 대의 수레가 함께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좁은 협곡이에요. 기병도 줄을 지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좁은 지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가야 할 곳이 수백 리나 됩니다. 일이 수백 리나. 이렇다면 사세로 보아서 군량미는 반드시 그 후방에 있을 겁니다. 이제 쭉 군사들이 가고 좁은 길을 따라서 이제 군량미가 뒤에 따라올 겁니다. 전투에서는 군량미가 생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군량미를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 뒤에 군량미가 따라올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3만 명을 주십시오. 3만 명만 기습으로 주면 이때 이제 조나라가 2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10만 명 이상은 될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3만 명을 저기 빌려주시면 제가 지름길로 가가지고 이제 조나라 지역이니까 자기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방에 보급로를 끊어놓겠습니다. 그러면 보급로를 끊어놓고 거기에 후방에 3만 명이 있고 앞에 조나라가 있고 그러면 한신이 그 좁은 계곡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좁은 계곡에 마차 2대 갈 수 없는 그 좁은 계곡에 뒤에 후방을 자기가 끊을 테니까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아무 짓도 하지 마시고 지키고만 계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합공을 합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군께서는 물길을 깊이 파고 누벽을 높이 쌓고 진영은 굳게 지켜 한나라 군대와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전진해서 싸울 수도 없고 후퇴해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후방을 딱 끊어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열흘도 못 되어서 적의 두 장군인 한신과 장이의 머리를 휘하께서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진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진여가 자, 요거 생각나시는 분은 제가 특별히 이제 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예를 여러분이 이제 한번 떠올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진여가 어떤 사람이냐면 진여하고 장인은 기본적으로 유학자 유생이에요. 그러면 유생은 싸움할 때 유생이 싫어하는 게 있죠. 뭐가 있나요? 유생이 싫어하는 싸움 방식. 적이 위급할 때나 적이 곤란한 상황에 유생은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된다는 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있었죠. 송양지인, 그죠? 송양지인이죠.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춘추 5패 중에 들어갈 뻔했죠. 들어갈 뻔했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허망하게 저기 군대가 강을 건너와요. 그러면 강을 건너올 때
그때 공격을 하는 것이 병법의 가장 중요한 초나라 군대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근데 초나라 군대가 저럴 때 강을 아직 건너지도 못할 때 싸우는 것은 유학자답지 못하다. 그건 인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건너와서 전투를 해가지고 또 허망하게 졌잖아요. 허망하게 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비꼬는 말, 자기도 힘이 없으면서 이제 인한 척하고 어진 척하는 거. 그래서 송양지인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싸움이란 정정당당히 해야 하는 법이지.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송공보다는 나았어요. 왜 그러냐면 송공은요 자기가 군대 수도 적었어요. 그때 군대 수도 적었는데 많은 군대가 왔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는요 지금 한시는 3만 명이에요. 한시는 3만 명이고 여기는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만했어요. 사실은 완전히 송영진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할 만했어요. 그러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기습 공격을 하고 뭐 이렇게 그냥 하냐. 우리가 숫자가 월등한데 우리가 월등한 군대를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쓰면 다른 제국들이 우리나라에 얕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드리니 병법에 아군이 적군의 10배가 되면 포위를 하고 2배가 되면 싸우라 했어. 지금 한신의 병력이 수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천에 지나지 않소. 아마 이제 첩자를 통해서 파악을 했나 보죠. 게다가 천리 먼 곳에 와서 우리를 치는 것이니 역시 벌써 아주 지쳤을 것이오. 지금 이런 적을 피하고 치지 않는다면 나중에 대군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싸우겠어? 다른 사람이 좀 얕잡아올 거야.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전공법으로 나가 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요거를 들으니까 요 소식을 한신이 듣고요. 이제 첩자를 통해서 한신이 요거를 들었어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자거를 나중에 생포해요. 그리고 굉장히 대접을 잘해주고 이자거가 또 계책을 내가지고 연나라를 말로 항복시키는 이 사람이 굉장히 기여를 해요. 이자거가. 그래서 이때 한신은 그럼 어떤 상황이었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한신이. 왜 그러냐면 유방이요. 한신의 부대 중에서 정예병을 평양으로 데려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신이 훈련시켜 놓으면 유방은 와서 데려갑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밤에 자고 있는데 몰래 들어오죠? 몰래 들어와가지고 싹 데려가 버리죠? 또 나중에 이때는 이제 군대를 보내라고 그래요. 한참 전투 중인데 정예병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정예군을 어때요? 왕이 보내라니까 또 보내야죠. 이때까지만 해도 한신이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내요. 보냈죠? 거기다가 또 기록을 찾아보니까 조참 얘기가 한번 나오는데 조참에게 군사를 맡겨서 약간 돌아가게 해가지고 오송에 주둔한 조나라 군대를 공격하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이제 제가 추측해 보건데 이렇게만 나와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조참을 후방에 보내서 이 후방에서 한신을 칠 수 있는 조나라 군대를 네가 가서 좀 치고 와 이런 의미 같아요. 이때 조참. 그러면 조참이 굉장히 잘 싸우는 사람이거든요. 조참도 없어요. 조참이 일부 군대를 또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정예군대 누가 데려갔어요? 유방이 데려갔어요. 그 여기 남아있는 군사들은 어떤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는 군대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한신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이. 한신의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한신의 표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적은 20만 명인데 우리 3만 명인데 잘 싸우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유방으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중에 또 조참이 잘 싸우는데 잘 싸우는 조참의 군대는 또 다른 군대 가서 이제 거기 전투를 벌이고 있고요. 나한테 남아있는 군대는 시장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한신의 위대함이 여기 드러나는 거죠. 한신의 위대함. 한신은 왜 명장이라고 하냐면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는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한신이 위대하다는 것만 들었지만 그리고 북보를 했다는 거 들었지만 이 정용 전투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정용 전투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이겨내나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2,000명의 별동대를 딱 만들어 놓습니다. 2,000명의 별동대를 새길로 몰래 가게 합니다. 일단 북쪽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2,000명을 시켜가지고 몰래 이 정령 이제 아마 산맥을 타고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10,000명, 3만 명이라고 그랬죠? 3만 명에서 2,000명 빠졌어요. 그 다음에 10,000명을요, 정령 어귀라고 그래요. 정령 어귀인데 여기에다가 10,000명을 진을 딱 여기 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다가 10,000명을 딱 배치시키니까요, 조나라 군사들이 웃어요. 뭐야? 왜 10,000명을, 요 뒤에가 뭐가 있습니까? 물이잖아요. 물이니까 강이란 말이에요? 강 뒤에다 배수주를 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건 병법에는 정말 무식한 일이에요.
병법에 따르면 이제 병법에서 전투를 벌일 때는 이쪽에 산, 이쪽에 강 이런 식으로 싸워야 그게 병법에 나온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전술인데 지금 한시는요 3만 명 중에서 2천 명을 따로 별동 데려가지고 몰래 산길을 따라 올라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대기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10,000명을 했으니까 이제 몇 명 남았나요? 남은 군사들을 데리고서 자기가 여기로 간 거예요. 정형구로 들어간 겁니다. 길로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요 전투 당일날 아침에 이제 한신이 자부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한신의 머릿속에 이제 작전이 다 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조나라 군사들을 무찌른 뒤에 다 같이 저녁에 실컷 먹자. 아침은 우리 간단하게 때우고 저녁 때 실컷 먹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자기 상황을 알잖아요. 자기들 중에 싸움 잘하는 애들은 다 빠져나간 거거든요, 지금. 정예군대는 다 빠져나가니까 자기들이 워업지졸이라는 거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아니까 그때 장수들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응하는 척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회무열전에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말하는데 에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쩌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아무리 봐도 이길 수 없는 전투에 지금 나가는 건데 그러고서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제 전투 임합니다. 자 1차 교전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예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정형에서 1만 명이 배수진을 딱 치고 있어요. 배수진을 딱 치고 있고 한시는 장의와 함께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나가니까 이 조나라 군사들이 뭐예요? 지금 한 10,000명 조금 넘는 군대가 오는 건데 자기들이 20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여튼 10만 명 이상은 되니까 이거 충분히 상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 지키고만 있어도 사실은 이 공격하기 어려운데 나와서 싸웁니다. 근데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차전 할 때 날이 밝을 무렵 한시는 장의와 함께 나 여기 있어 라고 이제 자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세우고 북을 치게 하면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정형구를 향했어요. 이제 그 태양산맥의 그 입구에 이제 글로 막 진격을 한 거예요.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 오랫동안 크게 싸웠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열전 같은 거 우리가 번역된 거를 읽으면 이런 부분이 이제 빠지는 거죠. 잘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대전 양쿠라고 오랫동안 크게 싸워가지고 오랫동안 싸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신이 적당히 싸운 게 아니에요. 적당히 싸운 게 아니고 이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 나라일까요? 근거는 뭐예요? 이쪽은 조나라. 이쪽은 한 나라. 그러면 어느 나라가 한 나라예요? 빨간기. 빨간기죠, 빨간기. 기억하세요? 예, 처음에 빨간기 세웠잖아요. 한 나라가. 그 다음에 숫자가 요즘 많잖아요. 조나라가 많잖아요. 숫자가 적었거든요. 근데 이때 적당히 싸운 게 아니라 한신이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냥.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적당히 싸우고 유인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적에게도 피해를 주고 우리도 피해를 받지만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러섭니다. 그 다음에 물러서요. 그 다음에 배수지진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0,000명을 거기다 딱 해놨단 말이에요. 10,000명을 거기다 딱 해놓고 그래서 한신과 장의가 이끄는 부대가 후퇴하자 조나라 군사들이 막 또 성문을 읽고 다 나오는 거죠. 이제 이제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오전에 치열하게 싸움을 해요. 한신이 이제 막 동료를 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하면 안 나오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놓고 이제 전투의 진정성을 보인 거죠. 그러고 나서 물러서니까 이제 약세를 본 거죠. 그러니까 성문을 열어서 이때 아니면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조나라 군사들이 막 물밀듯이 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한신의 뒤에서 이제 도망가다가 1만 명이 또 배수진을 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싸울까? 이 배수진 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오는 거죠. 이제 밀려가다가 또 한 번 힘이 이쪽으로 배수진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확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자, 그렇지만 숫자는 이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강가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조나라 군사들이 비웃었어요. 쟤네들이 왜 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배수진을 치고 그래? 저놈들 약간 돌았나 봐. 그러니까 하는 집마다 이 조나라 군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해요. 그리고서 막 열심히 싸우더니 또 물러가요. 물러가더니 또 배수진을 친 거기에 딱 동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죽기 살기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견디는 이유는 뭔가요? 2,000명이 있잖아요.
2,000명이 있어요. 2,000명은 지금 싸움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산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산속에 숨어 있는데 뭘 기다린 겁니까? 이 성 안에서 조나라 군사들이 다 나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한신이 열심히 싸웠어요. 한신이 열심히 싸우니까 막 정말 전투를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조나라 군사들도 열심히 싸우다가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밀리는 형국이 됐어요. 밀리는 형국이 돼가지고 물러서니까 약세를 받단 말이야. 이때 그냥 쓸고 내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문을 열고요. 조나라 군사들이 다 내려간 거예요. 다 나가가지고, 근데 다 나가고 있는 사이에도 그쪽에서 갑자기 죽기 살기로 또 배수진을 치고 여기서 물러서면 강에다 빠져 죽어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여기서 치열하게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뭐 어떻게 됐어요, 여기요?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 색깔로. 빨간 색깔로 전부 2,000개가 기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겁을 한 거죠. 조나라 군사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조나라는 어때요? 도망가기 바쁘죠. 이제 장군들이 뒤에서 도망가면 다 죽인다. 목을 쳐도 어쩔 수가 없죠. 이쪽에서 저항하는 배수지진을 치고 저항하는 한나라 군사들의 저항도 너무 세고, 그죠? 너무 세고, 또 여기는 이미 성은 다 정복이 돼서 문 딱 닫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도망간다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성안군은 지수부근에서 베고 성안군이 이때 죽습니다. 진여가 죽어요. 진여가 죽고요. 조왕 허리 사로잡힙니다. 조항도. 그래서 정경전투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봐요. 한신의 부장들이 물어봅니다. 본래 병법에는 산릉을 오른편으로, 산의 능을 오른편으로 등지고 수택을 앞으로 해 왼편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물을 등지고 배수진을 하고도 이겼으니 어떻게 된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한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병법에는 죽을 곳에 빠진 뒤라야 비로소 살릴 수 있고, 어때요? 그 말이에요. 지금 죽을 곳에 빠뜨려야 오히려 살릴 수 있고, 망할 곳에 둔 뒤래야 비로소 멸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다. 한신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소에 4대부를 길들여 따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4대부를 길들여가지고 한마디로 말 잘 듣는 사람 길들여서 훈련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들을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다가 싸우게 한 것과 같으니, 지금 얘네들은 하나도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유방이 달라고 그랬을 때 또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형왕 성부에서 져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니까. 그건 그대로 끝나는 거 버리니까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정예군을 다 줘버리고 지금 시장바닥에서 있는 사람들을 몰아다가 싸우는 것 같으니 그 형세가 죽을 땅에 두어 저마다 자신을 위해 싸우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있는 것을 준다면 모두 달아날 텐데, 응? 어떻게 이들을 쓸 수 있겠는가? 만약에 넓은 공간에서 그냥 싸우게 시키면 조금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 거니까 이들을 또 끝까지 이들이 이길 수는 없어도 이들이 버텨만 주면, 이 배수진을 치고 버텨만 준다면 2,000명이 몰래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을 시키고 깃발을 꽂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신이 죽기 살기로 싸운 이유가 있죠. 적당하게 싸워서 끌고 들어가도 못 이겨요. 그렇죠. 적당하게 싸우고 배수진을 친다 해도 병력의 숫자가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1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보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움에서 적을 완전히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물러갔을 때 우리도 성문 열고 나가자.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배수진에서 이제 거기서 저항을 하는 사이에 2,000명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협공을 하게 되니까 조나라 군사들은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일약 정형전투로 인해서 한신이 명장에 이제 반전에 여기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형전투는 왜 위대한 거냐면 한신이 정예군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싸웠는데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도 3만 명 대 20만 명이니까 10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7, 8배는 될 거 아니에요? 3, 7이 21이니까. 그럼 7배, 6, 7배 되는 그런 병력에서도 열세인 상황을 극복하고 그의 지략으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고, 그죠?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승리를 거뒀죠. 일약 최고의 당대 스타가 됩니다. 한신이. 그리고 이 한신의 이 정형전투의 결과로요, 이제 한신이 굉장히 위상이 커졌죠. 그 다음에 연나라가, 아까 이좌거 있죠, 이좌거의 이제
도움을 한신이 물어봐요. 이자고한테. 자, 연나라를 공격하려면 내가 연나라하고 제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자고가 지금 힘으로 지금 형세로는 지쳐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그것까지 멀리 가서 또 원정을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권유하면 항복할 겁니다. 아니라 그럴까 연나라가 바로 항복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장이가 조나라 왕이 돼요. 이제 장이하고 진열은 이제 원수관인데 이제 장이가 조나라를 차지한 왕이 돼버리고요. 갈수록 유방에게 유일한 형세가 되고 항우에게 큰 부담이 되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나라가 되는 거죠. 제나라는 이제 유수전투라고 그래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게요. 유수전투인데 제나라까지 이제 나중에 삼키게 되면 항우 입장에 와서는 더 이상 정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자, 한신의 위상이 지금 이 정형전투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누구도 한신의 위상을 꺾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신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세요. 한신에 대해서. 그럼 한신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자기가 어려운 시절부터 자기만의 심지가 있었어요. 자기 안에 심지가 있어서 나는 천하를 놓고 싸움하는 대장군이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고, 못지않게 이제 병법서 같은 것도 읽었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병법서를 쓸 정도 수준까지 되었다고 그래요, 한신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장군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정형전투를 통해서 한신의 위상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 한신의 위상이 확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죠. 마치 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한신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런 거라고 봐요. 비유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몸집이 커졌어요.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바꿔야죠. 어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군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고집을 한 거죠. 장군을.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봐요. 사람 바뀌었다. 사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니 사람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변해야죠. 그죠? 변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요만한 10개를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서 100개를 책임지는 자리로 한번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 마음, 일관된 마음, 어떤 그런 마음들은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거에 맞게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 위치와 위상이 커졌으면 그거에 맞게 사유를 해야 되는 거죠. 즉 비유를 하자면 한신은 자기를 장군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위치에 올라서고 보니까 이미 몸집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몸집에 적합한 옷은 뭔 거예요? 왕이죠. 왕으로서의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 거예요. 유방도 지금 현재 되게 기분이 좋지만 한신은 부담스럽죠. 유방에게도. 네. 너무 커진 거죠. 그럼 한신의 입장에서 한신은 굉장히 커진 인물이 돼버렸어요. 근데 누구만 그거를 못 받아들인 거예요? 본인만. 본인은 내가 충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유방도 알아주겠지. 이렇게 인정. 그리고 내가 유방하고 어떻게 그걸 배신해? 근데 옆에서 또 누가 충동질을 해요? 괴통이 옆에서 이제 괴철은 딱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천하삼분지기를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이 아무리 순진하게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도 이미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유방과 항우의 그 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 급으로 보고 있는 건데 당신만 장군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거 유지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성공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절정에 달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 이때부터는 누구도 함부로 무시 못하는 거예요. 유방도 무시 못하죠. 나중에 제나라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제나라 정복을 하고 나서 뭐 가왕 되게 해달라니까 유방이 어떻게 해요? 아유, 가왕 무슨 진짜 왕 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전투도 누가 이기냐면 한신이 이겼어요. 한신의 공은요, 항우하고 유방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왕 돼버리든지, 자기가 커져버린 위상만큼 그것에 맞는 옷을 입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장군의 그릇만
그런 거를 올려서 그렇죠. 자기 몸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려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한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왕 될 생각은 없어요. 근데 내 몸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의심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약간 미친 척을 해. 약간 미친 척을 하든가, 미친 척을 하든가, 아니면 자기 팔다리를 하나 부러뜨리든가, 자기 팔다리를 하나 부러뜨리든가, 아니면 어디 그냥 정말 하직상소 올리고 누가 그걸 누가 잘한 거? 장량이 그걸 잘했잖아요. 장량이 그걸 잘했잖아요. 그래서 3만 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나는 3천 원만 받으면 된다고. 내 공 그거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덮덮어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소화잖아요. 그러니까 소화는 끝까지 의심받잖아요. 끝까지 의심받아요? 그럼 한신 입장에서는, 한신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 고민을 한 번쯤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에 적용시켜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니 변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왜냐하면 생각하는 규모가 달라지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의사결정 레벨이 달라지면 사람의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변한 것을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성 자체가 변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의 사고와 그가 나가는 방향의 어떤 의사결정은 그 전과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신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실수라고 할까요?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 장군의 정체성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 유연하게 자기 정체성을 바꾸지 못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한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옆에서 괴통은 그거를 뚫어지게 봤던 거고, 정확하게 봤던 거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괴철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위상에 적합한 옷을 당신이 입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괴철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부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용 전투,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를 통해서 한신이 굉장히 장군으로서 탁월한 사람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한신 보통 사람 아니래. 한신 그 찌질이가 아니었네. 저렇게 연약한 군대를 데리고도 20만 명을 물리쳐버리네. 아, 이 사람은 항우급이네, 유방급이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항우하고 유방 다 부담스러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쉽게 너 이렇게 돼, 안 돼,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아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을 조금쯤 한 번쯤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처신이 나오죠. 나가서 진짜 왕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아주 철저하게 물러서든가, 아니면 그냥 범죄처럼 도망가버리든가, 이런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 결단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나라가 통일이 된 다음에 번케 같은 사람하고 같이 취급받는 게 신경질이 나는 그 마음의 자존심을 그때까지도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사람이죠. 초심을 그대로 잃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아주 정직하고 바른 사람인데, 처세에 있어서는 조금 뭔가 부족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는, 짚어볼 만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저는 한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 내 위상이 달라졌으면 나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한 번쯤은. 그래야 내가 바른 처신을 할 수가 있다. 적어도 내 목숨 보존할 수 있다. 그죠? 네, 그 정도로. 자, 그래서 오늘은 한신의 어떤 이제 전반부의 삶, 그런 모습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이제 한신을 조금 다루고요. 이제 한 2-3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2-3시간 더. 너무 재밌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유튜브 가기로만 처리하기는 좀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